나는 그 집에서 늘 조용한 사람으로 불렸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자리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걸 배려라고 불렀고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단어는 외부에선 반짝였다. 집은 넓었고 식탁은 늘 반짝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의 모든 것이 제 시간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을 감싸는 장식 같았다. 나는 늘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았다. 집안에서조차 처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집은 체계가 있어. 너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체계는 정말 촘촘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침 인사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체계 속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 나는 그렇게 조용해졌다. 회장님 남편의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었다. 가끔 한마디만 던졌고 그 한마디가 결론이 됐다. 그렇게 하지. 그만 다음 그 짧은 말 사이에서 사람들은 알아서 방향을 맞췄다. 남편도 비슷했다. 중요한 일일수록 짧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 말들은 나를 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나중으로 밀어냈다. 나는 그 나중에 익숙해졌고 그게 부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매달 한 번 열리는 가족회의가. 그랬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상은 작은 이사회였다. 회의가 열리는 날은 집안의 분위기부터 달라졌다. 식탁이 치워지고 접견실의 커튼이 반쯤 내려오고 보자진이 들락날락했다. 나는 늘 회의실의 가장 끝자리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내 앞엔 물잔 하나, 얇은 자료집, 그리고 이름표조차 없는 펜. 한자루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어머님, 물은 괜찮으세요? 자리 괜찮으세요? 그런 질문은 해도 의견은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날도 회의는 늘 하던 대로 시작됐다. 회장님이 들어오면 모두가 미세하게 자세를 고쳤고 남편의 형 장남이 회장 옆에 앉았다. 둘째는 반대편에 앉아 자료를 넘겼고 전문 경영인들이 그 사이에 섞여 앉았다. 나는 가장 끝,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앉고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주 쉬운 것도 아니었다. 다만 설명을 들을수록 중요한 일이라는 건 느껴졌다. 구조조정 정리 합리화 같은 말들이 오갔고 수치와 그래프가 넘겨졌다. 나는 늘처럼 메모를 했다. 누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말투로 결정을 밀어붙이는지, 어떤 숫자가 크게 보이고 어떤 숫자가 작게 적혀 있는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참여였다. 회의가 끝나면 사람들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아유, 오래 앉아 계셔서 힘드시죠?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오늘도 별일 없었지?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응, 별일 없었어. 그 말은 별일 없다가 아니라 말해도 바뀌는 건 없다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걸렸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덮는 순간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낯선 줄 하나를 보았다. 늘 지나쳤던 아주 작은 글씨 동의자. 나는 순간적으로 페이지를 다시 넘겼다. 누가 적어 놓았는지 모르게 내 이름이 그 아래 아주 얌전하게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듯했다. 현실에 나는 여전히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서류 속에 나는 결정의 한 축이었다. 그 사실이 이상했다. 내 이름이 있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내 이름이 있는데도
나는 늘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정리되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용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나를 조용하게 만든 거였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집안의 체계는 생각조차 적당히 하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내가 뭘 안다고 여긴 원래 이런 집이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그 줄이 떠올랐다. 동의자 내가 언제 동의했지? 누가 내게 동의를 구했지? 그동안 내 이름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었지? 나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다만 알았다. 오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균열은 한 번 생기면 다시 전처럼 매끈해지지 않는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은 늘 같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다. 나는 커피를 내려 식탁에 앉았고 전날 받은 자료집을 다시 펼쳤다. 늘 하던 일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자료집은 두껍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글씨가 작아졌다. 중요한 결정은 늘 작은 글씨로 숨겨진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는 사람이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다. 본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동의자 전원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 동의자 전원, 그 말이 내 심장에 걸렸다. 전원이라는 말은 누구도 빠질 수 없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서명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을까? 결정에서 빠져있던 사람이 아니라 결정의 마지막 스위치였던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관뒀다. 남편은 이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복잡한 건 내가 할게.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마치 내 삶을 처음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는 사람처럼. 며칠 뒤 회의가 다시 잡혔다. 예상보다 빠른 일정이었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어요. 누군가 가볍게 말했다. 그 형식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거슬렸다. 형식이란 누군가의 책임을 가리는 얇은 종이일 수 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다. 커튼, 테이블, 노트북, 물잔, 그리고 차가운 공기. 나는 늘 그랬듯 끝자리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앉는 순간부터 불편했다. 끝자리라는 자리가 처음으로 끝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한 내 인생도 끝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회의가 시작됐다. 전문 경영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해당 계열사는 더 끌고 가면 손실입니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숫자와 근거가 이어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의 표정이 풀렸다. 결정은 끝났다는 얼굴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동의는 다 된 거죠? 그 질문이 내게로 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동안 동의는 늘 남편이나 장남 쪽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박수치지 않는 사람, 고개 조용히 끄덕이는 사람. 그런데 그날 질문이 내 쪽으로 툭 떨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펜을 잡았다. 익숙한 반사신경처럼 서명하라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서명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책임의 문이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방으로.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다시 말했다. 부인께서도 동의하시면 오늘 처리 가능하고요. 아주 공손한 말투였다. 그 공손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내 머릿속에 오래된 말들이 떠올랐다. 신경 안 써도 돼. 괜히 알면 힘들어 가족이니까 믿어. 그 말들이 나를 편하게 만들었던 만큼 지금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화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서글픔에 가까웠다. 내 삶은 늘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단순화되어 왔다. 나는 자료집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 내 이름은 분명 내 것이었지만 이 이름을 사용한 방식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때 회장님이 내 쪽을 힐끗 봤다. 아주 짧게, 아주 무심하게. 그 시선은 동의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왜 아직도 서명을 안 했나라는 확인이었다. 그 확인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확인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내 귀에는 꽤 크게 들렸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표정으로 물었다. 왜? 라고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하면 설득당할 것 같았다. 설명하면 약해질 것 같았다. 내가 처음으로 가진 스위치를 말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회의는 애매하게 끝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라는 말이 나왔고 사람들은 각자 자료를 챙겼다. 나는 끝까지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내게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나를 무시하듯 지나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내가 가진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었다. 그동안 나를 조용하게 만들던 구조 안에서 나는 단 하나의 문을 잡고 있었다. 서명이라는 문.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가 대놓고 달라진 건 아니었다. 그 집 사람들은 감정을 소리로 내보내는 대신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아침 식탁이 더 조용해졌고 인사가 더 짧아졌고 괜찮아라는 말이 더 자주 들렸다. 괜찮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괜찮지 않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남편은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식탁에 앉더니 내 얼굴을 잠깐 봤다. 오늘 회의 왜 그랬어? 그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지도 다정한 것 같지도 않았다. 단지 결론을 빨리 얻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먼저 말했다. 미안해, 내가 괜히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서명은 책임이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다. 다만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늘 해오던 말로 정리하려 했다. 그 말이 나를 가장 크게 찔렀다. 당신이 알아서 하는 동안 나는 어디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결국 감정적이다라는 결론으로 정리될 테니까. 대신 나는 조용히 자료집을 꺼냈다. 남편 앞에 펼쳐 보이며 마지막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내 이름.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게는 확신이 됐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알리지 않았던 거야. 며칠 후 회의가 다시 잡혔다. 이번엔 집이 아니라 별도의 회의실이었다. 사람들은 절차상이라고 말했다. 절차 또 그 말이었다. 절차라는 말 뒤에는 늘 누군가의 책임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회의실은 더 차가웠다. 창문 너머 도시의 건물들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엔 서류가 가지런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회의의 변수는 사업이 아니라 나라는 걸. 부인께서도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문 경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손한 말투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당신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 회의가 시작됐다. 장남은 평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둘째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미루면 더 손해예요. 전문 경영인은 숫자를 펼쳤다. 이미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모두의 말은 정확했고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 속도는 인간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회장님이 내 쪽을 바라봤다. 아주 잠깐 그 짧은 시선과 함께 누군가 말했다. 그럼 동의 절차만 진행하겠습니다. 자료가 내 앞으로 미끄러져 왔다. 펜도 내 앞에 놓였다. 그 장면은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연출되어 있었다. 나는 펜을 잡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피하면서 살았던가.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뚝 멈췄다. 누군가는 웃음기를 걷었고 누군가는 펜을 굴렸고 누군가는 시계를 봤다. 장남이 처음으로 내게 직접 말했다. 지금 와서 왜요? 그 질문에는 이유가 아니라 통제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둘째도 한마디 보탰다. 부인, 이건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그 단어가 나를 자극했다. 여기서 감정은 늘 약자의 꼬리표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설명하면 결국 나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똑같이 반복했다. 설명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었다. 설명하지 않으면 설득도 할 수 없고 설득하지 못하면 통제도 할 수 없다.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는? 딱 한 단어 짧고 단정한 질문. 나는 회장님을 바라봤다. 그 집에서 가장 큰 결론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결론만 요구하던 사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 두 문장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 집의 언어로, 그 집의 방식으로 말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처음으로 내 편이 됐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자리만 지키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은 내 앞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가 무시당했던 이유는 내가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쓰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책임이 필요할 때 조용한 사람에게 넘기기 좋은 사람. 그 역할로 나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역할을 내려놓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전문 경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그러면 어떤 방향을 원하십니까? 그 말에는 처음으로 부탁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부탁을 듣고도 마음이 들뜨지 않았다. 사이다는 소리 지르는 승리가 아니라 조용히 자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펜을 잡지 않은 채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의실의 끝자리가 아니라 중심에서 숨을 쉬었다. 회의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결정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변한 건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늘 부인이었다. 회의실에서도 집안에서도 서류 속에서도 호칭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거리감이 있었다. 부인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자리처럼 들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허씨, 그러다 점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남편도 변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졌고 집에 와서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시간이 늘었다. 그건 배려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그는 나를 설득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회의 말이야.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설명, 타협,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동안 그가 나에게 해왔던 말을 이제 내가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꼈을 것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는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안부이거나 조율. 그리고 그날의 전화는 분명 조율이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건 안부가 아니라 신호라는 걸. 몸은 괜찮고 식사는 잘하고. 그 질문들 뒤에는 늘 같은 문장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할 거니? 나는 그 질문에 길게 답하지 않았다. 네, 잘 지내요. 그 짧은 대답에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바로 이 집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순간이었다. 상대가 설명하지 않을 때.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은 이 집에서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했다. 날씨, 건강, 집안 이야기하지만 대화의 중심은 늘 한 바퀴를 돌아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요즘 회사 쪽에서 말이 좀 많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괜히 일 키우는 건 아닌지. 어떤 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다.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회의 말이야. 나는 차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동안 이 집에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과는 달랐다. 평가도 통제도 아닌 확인의 눈빛이었다. 다들 내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일이 빨리 정리될 거라고 하더라. 양보,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감추고 있는지 나는 이제 안다. 왜 제가 양보해야 하죠? 나는 처음으로 질문을 질문으로 돌려주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그동안 나는 늘 질문을 받는 쪽이었지 던지는 쪽은 아니었으니까. 그건 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나왔다. 가족,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되는 단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가족이면 더더욱 제가 모르는 책임에는 서명할 수 없어요.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이후로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부탁에 가까운 말들이 늘어났다.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의견을 조금만 주시면. 그 말투의 변화가 이 집의 위기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이 집은 늘 결론이 먼저 나오고 설명은 나중에 따라오는 구조였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결론이 멈췄고 사람들이 설명을 들고 나에게로 오고 있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는 늘 숫자 뒤에 숨는 사람이었고 그 숫자만큼만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부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의 첫 문장은 늘 그랬다. 오해, 문제를 개인의 감정으로 축소시키는 아주 편리한 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펼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정은 부인께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웃지 않았다. 손해가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사회에서 충분히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호, 그 단어 역시 이 집에서 늘 결정권 박탈과 함께 쓰이던 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제 동의가 필요하죠? 그 질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필요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 그게 바로 핵심이었다. 며칠 뒤에는 장남이 연락해왔다. 지금까지 그가 내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은 거의 없었다. 그 자체로 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형수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형수님, 그 호칭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다. 그건 불안의 신호였다. 이건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결정이 늦어지면 다들 곤란해질 수 있어요. 다들, 그 단어도 익숙했다. 언제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집단을 앞세울 때 쓰이던 말.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럼 그동안 왜 저는 논의에서 빠져 있었죠? 그 질문에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 피하는 시선이 답이었다. 그건 형수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들은 내가 바쁠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배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제가 바쁘지 않은가요? 그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설명도 지시도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은 처음으로 나에게 결정을 요청하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 아주 단순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집의 속도를 멈추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집은 지금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돈도 체면도 아니었다. 통제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다음 선택은 누가 설득을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였다. 결정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전문 경영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미 몇 번이나 봤던 숫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이익률도 손실 예상치도 아닌 각 주에 달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본 결정 이후 발생하는 법적 재무적 책임은 동의자 전원의 공동 책임으로 한다. 공동 책임,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나는 처음으로 정확히 느꼈다. 그동안 이 집의 구조는 늘 이랬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고 성과는 위로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면 아래에서 조용히 처리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달랐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정리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구조였다. 소송 가능성, 내부 반발, 외부 시선. 누군가는 반드시 앞에 서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그동안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회의에서 나를 배제하던 이유, 설명하지 않던 태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들. 이제야 선명해졌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 준비라는 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다. 내가 조용한 동안 그들은 조용히 내 자리를 정해두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료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남편이 자연스럽게 보도록 설명하지도 강조하지도 않았다. 잠시 후 남편이 자료를 들춰보며 말했다. 이건 누가 준 거야? 그 질문에는 이미 불안이 섞여 있었다. 당신도 다 알고 있잖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가 찾던 답이었다. 이건 다들 같이 책임지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정리하려 했다. 늘 그래왔듯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같이 결정한 게 아니라 같이 책임지게 만든 거야.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동안 그는 결정과 책임을 같은 단어로 묶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을 철저히 분리해 왔다는 걸 이제는 나도 그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회계 담당자에게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그 역시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안건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사실상 고백에 가까웠다. 왜 어렵죠? 나는 일부러 물었다. 동의자 전원이 서명해야만 책임 분산 구조가 완성되거든요. 그는 끝내 핵심을 말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결정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험을 나누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장 말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얹어두려는 구조.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야 왜 나였는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늦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었고, 가장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책임자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만약 내가 아무 말 없이 서명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가 생기면 동의하셨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번 선택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회의실에 앉았다. 사람들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그건 존중이 아니라 경계였다. 회장님이 말했다. 결정이 늦어지고 있군.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차분하게 말했다. 결정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서류를 덮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내렸다. 회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은 승인도 거절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걸. 회의가 끝난 뒤 전문 경영인이 나를 붙잡았다. 부인, 그럼 조건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 속에는 타협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건은 없어요. 그 대답에 그의 눈이 커졌다. 다만 나는 말을 이었다. 제가 책임지지 않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이 집의 방식에 대한 내 첫 번째 공식적인 거절.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이 유난히 또렷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설득도 압박도 아닌 선택의 시간이라는 걸. 사람들이 조건을 들고 나왔다는 건 이미 그들이 가진 카드가 많지 않다는 뜻이었다. 압박이 통하지 않을 때 다음으로 선택하는 건 언제나 회유였다. 그 시작은 조용했다.
회장님이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 사람이 왔다. 이 집에서 늘 그랬듯 말을 부드럽게 전하는 역할은 항상 중간의 몫이었다.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정제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서류는 들고 오지 않았다. 그 자체로 메시지였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뜻. 부인,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의 첫 문장은 여전히 같았다. 나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 것 같았다. 이번 결정은 부인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마치 한 단어만 잘못 놓아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이죠? 내 질문에 그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이사회 쪽에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계가 아주 익숙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의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구조. 내 서명은 여전히 필요했고 다만 위험의 일부만 잘라내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장치였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이후 중요한 안건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을 뻔했다. 사전의 설명, 그동안 내가 가장 원했을 것이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설명은 권한이 아니고 정보는 결정권이 아니라는 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안도의 숨을 쉬는 듯했다. 아직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겐 희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어서 말했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정했다. 설명도 감정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부인, 그럼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그는 급히 말을 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 말이 그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집에서 조건 없이 거절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건이 없다는 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대신 마무리했다. 제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로 조건은 형태를 바꿔가며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편이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솔직한 얼굴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는 설득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원하면 앞으로는 회의에도 같이 들어가고 의견도 더 많이 반영할게. 그건 약속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사후 권한일 뿐이라는 걸. 이미 결정된 구조 안에서 내 의견을 듣는 거라면 그건 참여가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 역시 이 구조의 일부였다는 걸. 악의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유지해온 구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이었다.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건 내가 손해일 수도 있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은 경고에 가까웠다. 이 집에서 완전히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나를 흔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저는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게 내미는 조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구조를 유지한 채 너만 조금 불편을 감수해라.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불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의 문제였다. 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건을 요구하는 순간 나는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 설득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속도에 맞추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라는 말이 덧붙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걸. 그리고 이번 결론은 서명도 타협도 아닌 완전한 거절이라는 걸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라는 말은 이 집에서는 늘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하나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정하는 자리였다. 이번에는 분명 후자였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의자 배치부터 달랐다. 늘 끝자리에 있던 내 자리가 테이블의 중앙 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조정해 둔 자리였다. 그 작은 변화가 이 집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잔잔하게 울렸다. 모두가 나를 의식하고 있었고 그 의식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웠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나를 향한 신호였다. 전문 경영인이 이어서 말했다. 부인께서 동의하시면 오늘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말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끝에 한 문장이 덧붙었다. 부인께 불리한 조건은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제거, 그 단어가 내 마음을 스쳤다. 마치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리는 말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다만 이동할 뿐이라는 것을. 나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 얼굴들에는 서두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이 집은 늘 빠른 결정을 자랑했다. 속도가 곧 능력이고 망설임은 약점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느린 사람이었고 가장 오래 남겨진 사람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묘한 안도가 퍼졌다. 역시 그렇지, 이제 다음 수순으로 가면 된다. 그런 표정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 문장을 더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안건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거절은 예상했지만 완전한 이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남이 급하게 말했다. 그럼 이 건은 어떻게?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듣고 차분히 대답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나는 결정해야 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방금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집 사람들은 결정권을 쥔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결정권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 입장은 뭔가? 그 질문에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 입장은 단순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결정에는 제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집의 규칙을 바꾸는 선언이 아니었다. 다만 나 개인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했다. 그 기준이 이 집을 이렇게 흔들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대신 정적만 남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표정 없이 서류를 챙겼다. 나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회의실에서 가벼운 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말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던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집에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돈도, 지위도, 약속도 하지만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내려놓았다. 이 집의 결정 속에 나를 끼워 넣어야 한다는 의무. 그 의무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이 가장 큰 사이다라는 걸. 다음 날부터 이 집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도 말의 방향도 하지만 그 변화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나는 그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변화는 늘 소리 없이 시작된다. 특히 이 집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줄 아는 곳에서는 더 그렇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맞이했다.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차려졌고 집안 사람들은 늘 하던 인사를 건넸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말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전에는 질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왜 아직 안 됐지? 언제까지 가능해?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질문들은 늘 나를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향했다. 나는 질문을 받지 않는 대신 결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 끝에는 조심스러운 숨 고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 문장은 이 집에서 거의 쓰이지 않던 말이었다. 괜찮으시면. 그 말 하나에 상대의 위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 그 전화를 받은 건 전문 경영인이었다. 그는 늘 단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부인, 잠깐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요. 의견 그 단어가 이렇게 늦게 나에게 도착할 줄은 몰랐다. 이번 거는 다른 방향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고백이었다. 이전까지의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인정. 나는 길게 반응하지 않았다. 검토하시면 되겠죠. 그 짧은 대답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그날 오후에는 장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제는 형수님이라는 호칭 뒤에 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그 질문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매우 불편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잠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필요하다는 말보다 훨씬 솔직했다. 집안에서도 변화는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나중에 덧붙였다면 이제는 안부를 길게 묻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 그 말에는 평가가 없었다. 확인만 있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이제는 무례가 아니라 거리 조절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남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꺼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 질문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나는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미루기였지만 회피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속도를 정하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자료는 더 많아졌고 설명은 더 길어졌다. 사람들은 내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이전처럼 빠르게 결론으로 몰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 회의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질문도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지, 어떤 표현에서 멈칫하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조용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전문 경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혹시 이 안에 동의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를 결정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였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실망했고 누군가는 안도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혼자 회의실에 잠시 남았다. 창밖을 보니 같은 도시, 같은 거리였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이미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이유는 내가 뭔가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거절이 이 집의 질서를 바꿨고 말의 방향을 바꿨고 속도를 바꿨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다음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마지막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다.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나를 둘러싼 긴급한 전화도 조율을 가장한 설득도 없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서명을 재촉하지 않았고 결론을 대신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정리에 가까웠다. 이 집은 늘 빠르게 판단하고 필요 없는 요소를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아침은 늘 비슷했다 하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다. 더 이상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이 집의 흐름을 먼저 떠올렸다. 회의 일정, 누군가의 기분,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흐름에 맞추느라 나는 내 하루를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오늘 하루에 대해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잠시 내 앞에 섰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그날은 그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마도 그 짧은 대화 속에는 묘한 평등함이 있었다. 설명도 양해도 필요 없는 상태.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새삼 깨달았다. 며칠 뒤 집안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다.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예전처럼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리였다. 다만 내 자리는 달라져 있었다. 끝자리가 아니었고 중앙도 아니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편한 자리였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확인했다.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 질문들은 결정을 떠넘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선을 넘지 않기 위한 질문처럼 들렸다. 나는 필요할 때만 대답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미소만 지었다. 그 선택 역시 내 것이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는 혼자 잠시 거실에 남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삼키지는 않았다. 그제야 나는 이 모든 일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재벌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누군가를 끌어내리지도 않았다. 복수를 하지도 판을 뒤집지도 않았다. 다만 내 이름을 빌려 쓰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을 뿐이었다. 그 선택이 이 집을 흔들었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꿨고 결정의 방향을 바꾸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항상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침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길게 쓰지 않았다. 단 한 줄만 적었다. 오늘 내 자리에 앉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남지 않았다. 분노도 억울함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 마치 오랫동안 남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야 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처럼. 이 이야기는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질 수 없는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결정에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하루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조용한 변화가 가장 단단한 사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